수강생 여러분, 한 주 동안 다들 잘 생활하셨나요? 저희 온라인 강의가 이제 다시 또 한 주 연기가 됐죠? 4월에는 여러분과 함께 수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연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 피드백으로는 과제가 좀 많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개인 과제 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첫 주 여러분들이 냈던 냈던 과제를 검토를 해봤더니, 물론 개인 편차가 있기는 한데, 따로 이제 뭐, 한글 파일이나 뭐 MS 워드 파일로 따로 상당히 많은 양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과목을 매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수업 듣기도 좀 힘들어지고 흥미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과제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내드리는 과제는 여러분들 따로 파일 작성해서 하는 정도의 분량으로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간단하게 적용시켜보자 라는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따로 파일 첨부하지 마시고 그 빈칸에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나중에 해야지 미뤄두지 마시고요. 수업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이 그 칸에다가 직접 작성하셔도 성적에는 전혀 불이익 되지 않을 테니까요. 과제에 대해서 너무 모든 주차에 잘해야겠다. 이런, 물론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쓰는 건 좋지만 너무 부담을 가지지는 않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내는 주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잠깐 정리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정신분석 이론 공부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융, 아들러라든지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두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이제 인지이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실 이 성격이론 학자들을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서 배울 때는 정신분석이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인지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러한 흐름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3장과 4장의 내용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원래 심리학의 흐름 자체가 정신분석 이론이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 그 다음에 인지주의, 그 다음에 교재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제 구성주의라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인본주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돼요. 하지만 이제 교재 구성상 인지이론이 먼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격이론가들에 대해서는, 심리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에 계속적으로 내용을 배우실 테니까요. 그때 여러 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미리 참고로 그 내용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먼저 인지이론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 배울 학자는 크게 두 가지 학자가 나와요. 그래서 피아제 들어보셨을까요? 피아제라는 학자와 그리고 뒤에 콜버그라는 학자가 나와서요. 오늘은 이제 피아제가 이야기한 인지 발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콜버그라는 학자는 인간의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운 사람들도 있을 줄 알아요. 또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피아제에 대해서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콜버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 이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복지 파트에 이 이론들을 적용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할게요. 총 3차씩 운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아제의 인지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장 삐아제라는 학자에 대해서 좀 보면요. 원래는 이제 생물학자였죠. 그래서 생물학과 자연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15살에 이미 논문을 발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와, 라는 감탄이 나올 텐데, 사실 100년 전, 19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학제가 지금하고는 좀 달랐죠. 그래도 물론 매우 뛰어난 학자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처음에 지능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비네가 운영하던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능검사지 개발에 일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웩슬러 검사라는 지능검사가 있는데요. 이 지능검사는 유아용, 아동용, 성인용 이렇게 나누어져요. 혹시 여러분들의 지능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래도 세 자리는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보통 제가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고등학교 때 해봤어요. 뭐 학교에서 해봤어요. 학원에서 해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지능 검사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신뢰도와 타당도 부분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웩슬러 검사라는 지능 검사가 현재로는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지능 검사, 지능 지수가 100이다 라고 하면 평균이다 라는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지능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IQ는 80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어때요? 만족스러운 지능 지수인가요? 그러면 반대로 120입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썩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혹은 그냥 그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나요? 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지능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능검사를 개발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외국에 있는 이제 웩슬러 검사를 들여와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맞게 새로 기준을 맞춰야겠죠. 사실 문화별로 국가별로 아이들의 지능 지수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서구 문화권 아이들보다 지능이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돼요. 아무래도 조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경험에 의해서 지능 개발이 촉진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능지수 100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가? 자, 이 들여온 검사를 서울에서 100명, 경기도에서 100명, 강원도 100명, 충청도 100명, 경상도 100명, 전라도 100명, 빠진 데 없죠? 네, 그렇게 제주도는 이제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제외를 하고 같은 인원을 모아요. 왜냐하면 지역 차이라든지 도시와 산간지역 차이 이런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검사 결과를 쭉 모아보면 그래프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요. 자, 점수가 낮은 아이도 있고, 높은 아이도 있고, 낮은 아이도 있고, 높은 아이도 있고, 중간도 있고, 높은 아이도 있고, 중간도 있고, 낮은 아이도 있고, 뭐 이렇겠죠. 자, 그래서 점수를 쭉 평균을 내봤더니, 그래프가 너무 꾸물꾸물해요. 여기는 직선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주세요. 자, 정상분포 곡선이 그려지는데요. 정상분포 곡선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나시죠? 뭐예요? 아주 점수가 낮은 사람도 적고, 아주 점수가 높은 사람도 적고 평균이 가장 많아요. 여기가 평균점이죠. 이게 정상분포 곡선이에요. 정상분포 곡선이라는 건 지능도 그렇고요. 키도 그렇죠. 키가 아주 작은 사람도 적고 아주 큰 사람도 적고 평균에 위치한 사람이 제일 많죠. 몸무게도 마찬가지죠. 아주 마른 사람도 적고 아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도 적고 자, 이런 정상분포 곡선이 지능도 생기는데 이 가장 평균점을 임의로 잡아서 우리가 100 이렇게 잡게 되죠.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아직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기억할 것 같은데요. 표준편차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통계에서 배웠던
혹시 나지 않는다고 해도 대학교는 문제 없어요. 우리 전공에서는 사실 수학이 크게 쓰이지 않죠. 굉장히 다행인 일이에요. 자, 이 지능지수의 검사의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15가 나와요. 자,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만큼 간 곳이 얼마겠죠? 70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아서 이 70보다 밑에 있는 것을 지능 정신지체라고 판정을 내리죠. 자, 그래서 지능 검사의 역할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인데,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신지체 장애 들어보셨겠고요. 경계선 지능,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 그 사람은, 사회면에서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최근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아스퍼거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다. 내지는 지능이 경계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계선이라는 것이 그 보더라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요 딱 70 정상과 정상을 가르는 기준 정도에 위치한 것을 우리가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지능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지능이 85예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모자란가 이런 생각도 드신대요. 자, 그러면 85에서 100 사이에는 이만큼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자, 그럼 이쪽 방향으로 1표준 편차만큼 가면 여기는 115가 되겠죠. 그리고 2표준 편차만큼 가면 여기는 130. 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70에서 100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충격받아요. 내가 두 자리도 안 돼요. 지능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85?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위치하는 숫자만큼 똑같이 100에서 130에 위치한 사람들의 숫자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즉 이만큼 위치한 사람과 이만큼 위치한 사람이 숫자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정상 범주에 똑같은 양의 사람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했다고 해서 정상이 아니고 여기에 속했다고 정상이라고 느끼는 현재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지능지수 인플레이션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참고로 자, 지능연구의 대가인 비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자, 비네라는 학자는 지능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대 비네 검사라는 현재는 많이 사용도가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비내 지능 검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볼까요?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5살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100을 곱하면 비내 검사의 지능 지수가 나옵니다. 자, 지능이 몇이죠? 계산할 수 있죠? 50. 자, 그렇죠. 10살이라고 하면 이제 만 나이 10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만 5세. 유치원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50 정도의 지능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 비내 검사의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40살의 사람이 20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100을 곱해 볼게요.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자, 이 경우에 얼마가 산출이 되죠? 마찬가지로 50이 산출이 되는데 자, 40살의 사람이 20살의 사람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사실 성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자, 이 비례 검사의 한계라고 하면 아동에게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성인의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능검사를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실시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개념들 인지이론 배우는 중간이니까 이해하시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던 비네가 운영하던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지능검사지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아제가 어떤 사실을 발견하냐 하면 이전에는 단순하게 어린 애들은 멍청하고 나이가 더 많은 애들은 똑똑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능검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물론 어린 아이들이 틀린 대답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각자 중구난방 틀린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수준으로 틀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능검사는 여러 가지 소검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지능검사는 크게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로 나뉘어져요. 그 중에서 이제 언어성 검사도 소검사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해 항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동용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해 소검사예요. 칼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응급 조치를 한 후에 병원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부상에 대한 치료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이야기하셔야겠죠? 이 경우에는 이 점을 모두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대답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에는 1점밖에 획득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연령 이하의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애들이 칼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할 때 각각 다 다른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야 돼요. 뭐 엄마한테 말해요.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수건으로 닦아요. 뭐 이렇게 뭐 다 엉망진창으로 틀린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한결같이 같은 틀린 대답을 해요. 어느 연령의 아이들은 다 칼에 찔리면 아파요 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칼에 찔리면 아픈데 라는 대답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피아제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은 일관되게 틀린 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른 틀린 답을 하는 게 아니고 틀린 답을 하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을 분석을 연령별로 해보면 얘네들의 인지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어요. 자,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3명을 낳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피아제죠. 자, 그래서 인지이론 학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형성한 대단한 학자라고 지금까지 이론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피아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으면요. 이제 본격적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아제가 생각하는 인지이론, 인간관, 기본 가정을 먼저 보시면요. 인지이론은 인간을 능동적이고 탐색적인 존재로 여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제가 시작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원래는 인지이론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고 4장에 나오는 행동주의 이론이 먼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동주의 이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을 동물과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인간을 통제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기억나세요? 개가 고기를 보면 침을 흘리죠. 그래서 중간에 종을 울려요. 고기를 주면서 종을 울리죠. 그랬더니 개가 나중에는 고기가 없이 종만 울려도 침을 흘리더라. 자, 이렇게 어떤 자극에 반응을 연결시키는 실험. 자,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봐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에 대한 이제 보완 이론으로 나온 것이 이후에 나온 것이 인지이론이거든요. 물론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통제받고 행동은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좀 더 능동적이고 스스로 탐색하고자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인지이론이 행동주의 이론에서 한 발짝 더 진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이고 탐색적이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인지를 발달시킨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인지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인지의 발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사건,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경험, 사람마다 매우 다른 환경에 놓일 거예요. 인간이라고 해서 같지 않죠. 어떤 사람은 아시아 대륙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럽에 태어나요. 이 놓여진 환경 자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참 좋은데, 요새는 이런 반편견, 반평등에 대한 사실은 조금 이런 민감도가 많이 교육에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예시 들기가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대략적으로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자 내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 생각의 틀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이 인지이론의 기본 원리예요. 자, 인지의 중요성은 또 하나,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전개된다라는 이야기죠. 발달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개돼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라든지 약간의 순서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덧셈보다 곱셈 먼저 했던 사람 있나요? 아니면 뛰는 거를 걷는 거보다 먼저 기다가 일어나서 먼저 뛰는 거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걸은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어떤 인간이든 보편적으로 반드시 따라가는 순서가 있어요. 인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단계를 뛰어넘지 않아요. 그리고 순서가 바뀌지도 않아요. 자, 이런 과정은 인종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덧셈을 해야지만 그 다음 곱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구체적 사물을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능검사예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휘 검사로 예를 들어보죠. 처음에는 자전거는 무엇입니까? 가위는 무엇입니까? 모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을 하다가,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되면 뒤쪽 문제로 가면, 자유란 무엇입니까? 평등이란 무엇입니까? 비밀 투표란 무엇입니까? 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자유와 평등이 뭔지 먼저 알고, 나중에 자전거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1차원적인 구체적 사물을 먼저 이해해야지만 그 다음 추상적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사고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밑에 단계의 발달 단계일수록 좀 모자라고 위로 갈수록 완벽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각각의 단계는 각각 독립되어 있고요.
그 단계 자체로 그 구조는 완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어려서 멍청하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똑똑한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인지 그냥 구조의 틀이 각 단계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아직 조금 어려워요 라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 자세하게 이해 들면서 설명해 드리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차 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2차 시에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